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20 그러니까 고3 대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고등학교 3학년 혹은 3학년 학부형이신가요? 아니, 3학년 학부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3학년. 3학년 많으시네요. 예. 2학년 계십니까? 2학년. 2학년. 네, 일찍 오셔야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1학년 계세요? 1학년? 1학년도 있고요. 저 뒤에 초등학생도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입시는 이렇게 미리 또 준비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선 대입 기본 계획입니다. 대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올해를 기준으로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 수능시험이죠. 수능시험의 이해. 수능시험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지금 2학년, 1학년 학부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능이 내년과 후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고3인데 고2인데 고1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 부분, 저 초등학생도 있고요. 초등학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계획이군요. 입시가 변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매년 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를 기준으로 고3, 고2, 고1 입시가 다른 해인 거죠. 그렇죠? 지금 고3가 졸업한 대학교 1학년 학생은 같은 뿌리이지만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이 달라지는 입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거죠.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의 입시는 이 입시는 졸업한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학생하고 같은 입시였어요. 작년에는 같은 입시였는데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가 걸려 있었던 거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게 이제 올 3학년의 관심입니다. 올해 3학년의 입시는 작년과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다만 절대평가 영어에서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평가원의 발표를 보면 쉽게 내겠다. 쉽다는 말은 작년보다 쉽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얼마나 쉬워질까요? 일단은 6월 모평을 보셔야 됩니다. 6월 모평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1등급을 한 8%선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을 보면서 학생들이 특히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관점도 잘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 지금 뭐 여기 많이 오셨는데 입시에서는 가장 좀 불쌍한 세대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가장 힘든 세대이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2015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입시는 1년 유보를 시키면서 똑같이 가는 거죠. 똑같은데 입시는 바뀌지 않았는데 교육과정은 바뀌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능에서의 변화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능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수학이 문과는 좀 어려워지죠. 범위가 많아지는 거죠. 이과는 쉬워지죠. 기하백대가 빠집니다. 쉬워집니다. 그럼 이과 학생들은 지금 2학년 학생들 수능이 쉬워진다는 거죠. 수능이 쉬워진다면 재수생이 늘 수 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매년 수능이 쉬워지면 재수생이 늘어나거든요. 재수생들 입장에서 지금 고3 입장에서 수능이 쉬워졌어? 나 한번 더 볼까?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고2 학생들이 그 해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떨어지면 고2를 만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대입 개편안 입시가 바뀝니다. 그렇죠? 바뀐 입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재수하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바뀌니까. 그래서 항상 입시가 바뀌는 마지막 해죠. 마지막 해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합격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약간 하향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안고 있는 가장 아픔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 EBS 잘 보시면 해답이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입시가 바뀐 거죠. 바뀐 입시로 갑니다. 수능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큰 고민이 없어요. 뭔가 바뀌었는데 얘네들이 뭘 경험을 했어야 뭐가 바뀐지 아는 거죠. 그냥 고등학교 들어와서 학교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뭐가 바뀌었는지 알 필요도 없고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1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조금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가 참
321이 입시가 다 다른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그런 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계획인데요. 기본 계획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중학교 3학년 11월 말에 정부의 대입 정책이 발표되는 거죠. 지금 고1 학생들은 바로 이 정부 정책에 의하여 2022 대입 개편안이 나온 것이고 학생부 개선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현재 고1 학생인 거고요. 그러나 고1 학생들에 대한 입시는 8월 말이 돼야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올 8월 말에 발표되는 기본 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의 큰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능은 언제 보고 수시 모집에는 몇 가지 전형이 있고 수시 모집은 어떤 전형 요소를 사용하고 일반 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가고 뭐 특별 특기자 전형은 어떤 사람들이 지원 자격이 있고 이게 기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항이 발표돼야 고1 학생들은 아 올해 입시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기본 사항이 발표가 되면 대학은 그 기본 사항에 맞춰 자기 대학의 입시안을 만듭니다. 그게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시행계획. 이게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가 되는 거죠. 시행계획. 대학은 자기네 대학의 어느 학과를 무슨 전형으로 몇 명 뽑고 전형 요소는 무엇이고 수능을 본다면 최저 등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게 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입시는 다 발표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4월 말 얼마 안 남았죠. 4월 말에 발표되는 시행계획을 보셔야 되고요. 고3 학생들은 작년에 발표된 시행계획만 보시면 돼요. 그대로 입시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 설명회는 고3 학생을 기준으로 작년 4월 달에 발표된 시행계획을 갖고 입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이고요. 입시는 큰 틀에서 수시와 정시가 있는 거죠.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내가 어떤 전형으로 가지 않은 전형 설계는 지금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전형으로 가지. 전형을 찾으면 입시는 거의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쯤 전형을 찾아야 되죠. 지금쯤 나는 어느 전형으로 갈 거야. 이걸 찾으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금 안 찾으셔도 돼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신이든 수능, 모의고사를 계속 준비하고 학교 활동을 쭉 꾸준히 하시면 돼요. 1학년 때. 1학년 말 2초에 아 나는 어떤 전형으로 가지 이걸 결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수시 모집에는 4개의 전형이 있는데 첫 번째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죠.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저 등급이 없다면 내신만 갖고 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신만 갖고 뽑는다면 합격선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내신만 갖고 뽑으면 합격선은 높겠죠. 내신만 갖고 뽑으니까 높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서울의 한양대 같은 경우죠. 한양대 내신만 갖고 뽑습니다. 그러면 합격선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1에 가깝겠죠. 1.0, 1.2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올 1인데요. 한양대 쓰시면 그냥 합격이에요. 그 학생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신이 중요하다. 근데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죠. 최저를 맞춰야 된다. 내신이 그닥 높지 않은데 교과로 가고 싶다면 최저가 있는 대학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럼 붙을 가능성이 있겠죠. 또 내신이 더 낮다면 최저가 아주 높은 대학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수능이 어려워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수능이 아주 어려워. 아무도 못 맞춰. 나 혼자 맞춰. 합격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과 전형은. 그래서 교과 전형은 내신이요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1점대이거나 뭐 조금 낮은 학과를 하더라도 교과 전형은 거의 2등급 전반에 해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권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방 국립대학들은 대부분 2점대를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갖고 그냥 줄을 세워버린다. 그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학생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내신과 수능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 이 종합 전형은 교과도 들어가고 이제 비교과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교과 들어가지요. 근데 종합 전형의 교과와 교과 전형의 교과 반영은 다른 거죠. 그렇죠? 교과 전형은 대부분 대학이 문과는 국영수사, 이과는 국영수과를 반영하지만 종합 전형은 전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전과목을 반영하지만 지원 모집 단위와
관계 있는 과목에 좀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이가 사회계열을 간다면 국어나 사회 과목을 좀 잘하는 아이를 뽑겠죠. 그렇죠? 아이가 뭐 영문학과를 간다면 뭐 잘하는 애 뽑겠어요? 영어 잘하는 애 뽑겠죠. 그렇죠? 영문, 국문, 중문 이런 어학 계통으로 간다면 국어나 영어 과목을 잘하는 애를 좀 뽑으려고 할 것이다. 상경계열, 경제, 경영, 무역, 회계를 간다면 영어하고 수학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하겠죠, 대학이. 이공계열, 공대 쪽으로 간다면 수학과 과학 잘하는 애를 뽑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가 생물학과를 가고 싶은데요. 뭘 잘해야 되죠? 생물을 잘해야 되고 과학 과목 좀 잘해야 되고 뭐 수학 잘하면 더 좋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과목에 가중치를 줘서 평가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 내신 성적을 갖고 딱 합격선을 끊기는 어려워요. 교과 전형은 2.5가 합격됐다면 2.6은 떨어져야 맞지만 종합은 그렇게 2.5, 2.6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과목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향상도를 봐야 되고요. 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인지 떨어지는 아이인지 봐야 되죠. 가장 좋은 애는 좋은 성적을 꾸준히 유지하는 아이겠죠. 그것이 종합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활동이에요. 활동은 학교에서의 활동이잖아요. 학교에서. 이 학종은 학교 생활을 충실한 아이를 뽑는 것이고 학교 생활이 충실한지 안 한지 뭐 갖고 와야죠? 생활기록부를 갖고 하는 거죠. 생활기록부. 그럼 생활기록부 속에서도 어떤 게 중요할까요?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뭐죠? 학생이 학교 가면 하루 종일 가장 뭘 많이 하죠? 동아리 많이 해요? 하루 종일 동아리 하다 오나요? 아니죠. 뭘 많이 하죠? 수업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수업이 중요하죠. 수업이 중요하고 그 수업은 성적이라고 하는 것, 교과 학습 발달 사항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수업 시간의 기록,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죠.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면서 강의도 하시지만 발표도 시키고 토론도 시키고 과제도 내주고 그죠? 그럼 발표 토론을 잘한다면 선생님은 그 내용을 기록을 해주겠죠. 이 학생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탐구해서 어떤 역할을 어떤 내용을 뭐 보고 발표했고 그때 학생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그러한 발표를 통하여 학업 역량이 어떻게 뭐 향상됐다. 이런 걸 선생님이 써줍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래서 그런 것이 좋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하고 자기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아주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이죠. 그냥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문계는 언어 논술이죠. 언어 논술 제시문을 보고 분석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는 수학 또는 수학 과학 논술이죠. 수학을 잘하거나 수학 플러스 과학, 물화생지 중에 하나 이걸 잘하는 그 시험을 보는 전형이다.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도 사실은 논술을 잘하면 붙을 수 있는 전형이고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있다. 최저가 있으면 당연히 최저를 맞춰야 되겠고요. 최저가 없다면 뭐 최저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되지만 논술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사실은 논술을 잘하면 붙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논술 전형이다라고 보시고요. 다만 내신이 낮은 애가 논술을 잘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교과, 종합, 논술 이 세 개의 전형을 가지고 수시 모집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교과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데 한 2개 정도 쓰고 종합으로 4개 정도 도전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교과나 활동이 별로 없는 학생이라면 논술 전형과 수능 준비를 같이 하면서 논술 쓰고 또 수능까지 하면서 최저를 보는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실기 전형이 있는데요. 실기 전형은 그냥 예체능 쪽이죠. 음악, 미술, 체육, 뭐 연극 이런 실기 계통이 많고 일반 학생의 경우 어학 특기나 뭐 소프트웨어 특기가 일부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수시 모집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이 있는 거죠. 정시는 그냥 수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능이다. 수능 시험 봐서 간다. 우리 애가 내신 8등급이라도 수능 다 마치면 서울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으로 뽑는 전형이 정시 모집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내신에 좀 집중하지 못하면서 또 수능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사실은요. 학교 내신은 한 3, 4등급 나오는데 모의고사 보면 1, 2등급 나오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수능 집중하시면 되죠.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수능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특화되어 있을까?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 그래서 유리한 전형을 찾는 것. 이것이 입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시 모집은 6번 원서를 쓰고요. 정시 모집은 3번 원서를 씁니다. 또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전형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이죠. 올해 수시 모집의 접수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이다. 이 날짜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일정이 땡겨졌습니다. 작년에 9월 14일까지였는데요. 올해는 9월 10일에 끝납니다. 수시 모집 6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6장의 원서를 9월 10일까지 다 쓰셔야 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시 모집 지원이 끝났다면 이제 전형기간은 시험 보러 다니는 기간이죠. 그래서 논술 전형이라면 논술 시험을 볼 것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무슨 뭐 면접 시험을 볼 것이고 이런 시험을 보겠죠. 그 기간을 전형 기간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수능일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죠.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수능일은 달력을 꺼내놓고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가 목요일 중에서는 가장 빠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11월 14일이 되고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내년 달력을 꺼내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20 며칠이 될 거예요. 그렇게 수능은 세 번째 주 목요일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시 모집은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수능 보기 전에 합격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최저가 없는 대학은. 그래서 그때 수능 안 봐도 합격이 된 거죠. 최저가 없으면. 그 학생은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거죠. 합격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최저가 있는 대학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대학은 12월 10일 날 합격자를 다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전까지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을 하셔야 되죠. 등록 기간은 언제? 12월 11일부터 13일이죠. 이 기간이 등록 기간. 그래서 등록 기간에는 한 군데만 등록한다. 이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수시는 6번 쓰기 때문에 6번 다 합격할 수도 있죠. 하지만 등록은 몇 군데? 한 군데만 해라. 그렇죠? 어떤 애가 고대 붙고 연대 붙고 너무 기뻐요. 두 군데 다 등록할래요. 두 군데 다 등록하면 어떻게 되죠? 이중 등록 금지에 의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수시는 한 군데만 등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6번 원서를 쓰기 때문에 6개 다 붙은 학생도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등록은 한 군데. 예. 그럼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개 붙은 아이가 한 군데만 등록하니까 대학 입장에서 보면 미등록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떨어진 애 중에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니다.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충원. 12월 19일 9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시 원서를 썼다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12월 19일 밤 9시까지. 그래서 밤 9시에 연락이 오면 그 학생은 붙은 거죠. 붙으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 확인 안 하는 애 있어요. 가끔 확인 안 하고 등록기간 지난 다음에 저희 센터로, 대기업 센터로 전화 오는 애 있어요. 선생님 제가 모르고 지나갔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겠죠. 등록 안 하면 없어요. 그렇죠? 자신이 충원 합격이 됐는데 충원 합격 사실을 모르고 등록을 안 한 채로 넘어갔으면 그 학생은 대학을 갈 길이 없습니다. 그 해는요. 그 다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 꼭 기억하시고요. 원서를 썼다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날짜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정시 모집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3분이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군, 나군, 다군이에요. 원서 접수 기간은 연말입니다. 작년에는 1월 3일까지 갔는데요. 올해는 연말까지 갑니다. 연말 12월 31일까지 원서 접수하셔야 되고요. 군별로 하나, 3개 쓰시고요. 나머지는 수시랑 거의 똑같아요. 합격자 발표 나오고요. 2월 4일 날 나오면 등록해야 되죠. 2월 7일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역시 3군데 다 붙을 수 있어요. 원서를 3장 쓰기 때문에. 하지만 등록은 항상 한 군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또 떨어진 애가 나타났죠. 미충원이 나타나죠. 그러면 떨어진 아이 중에 합격을 시킵니다. 미충원 충원 합격 통보죠. 언제까지? 2월 17일 밤 9시. 그래서 정시 원서 썼는데 2월 17일 밤 9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면 걔는 뭐죠? 떨어진 애예요. 떨어진 애. 연락이 있으면 붙은 애죠. 붙은 애는 등록하면 되고요. 자, 충원 마지막까지 연락이 없었어. 그럼 떨어진 애잖아요. 이 떨어진 애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 떨어지고 정시 떨어지고 뭐 해야 되죠? 입시는 3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추가 모집이라고 합니다. 이 3번째 추가를 또 보셔야 돼요. 이게 언제? 2월
20날이에요. 20날. 어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 뜹니다. 이게 추가가요. 2월 20일이에요. 2월 20일이면 고등학교가 졸업한 뒤에요. 졸업한 뒤. 보통 고등학교가 2월 8일, 9일, 10일 졸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2월 20일 졸업한 뒤에요. 그러나 선생님이 이제 애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선생님이 애한테 전화를 해요. 학생한테. 너 지금 추가 모집이 나왔으니까 원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면 연락이 안 돼요. 애들이요. 특히 남자애들이 연락이 안 돼요. 잠적하는 애들이 많아요. 어머니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붙었으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떨어졌다면 기억하세요. 무엇을? 추가 모집을 기억하세요. 이 추가 모집이 올해는 제가 단언컨대 더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3학년 인원이 줄었어요. 지금요. 그게 지금 3학년 학생들한테는 희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자, 추가 모집입니다. 자, 올해 2월 17일을 기준으로 추가 모집을 보면 165개 대학에서 무려 7,437명이라는 추가 모집이 뜬 거죠. 제가 가져온 자료는 지방 국립대학이나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추가 모집이 나왔을까. 상당히 많이 나왔죠. 추가 모집 많이 나왔고요.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뭐 계속 많이 나오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상명대 49명, 동도, 여대, 국민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인원이 올해는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추가 모집 보셔야 되고요. 추가 모집은 일단 수시 붙은 애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시 붙고 등록한 애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시 떨어진 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대는 붙고 등록해도 지원할 수 있어요. 전문대는요. 추가 모집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횟수 제한이 없죠. 그러면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165개 대학에 다 쓸래요. 다 써도 됩니다. 추가 모집입니다. 횟수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다 쓰려면 돈이 꽤 들어요.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얼마쯤 들 것 같아요? 165개 쓰면 약 500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쓸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많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 추가 모집 상황을 보면 정시 모집 커트라인보다 추가 모집 커트라인이 현격히 낮아요. 다 붙고 빠진 다음에 떨어진 애들끼리 리그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붙었다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떨어졌다면 이걸 꼭 봐야 된다라는 말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추가 모집이었고요. 수능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올해까지는 영역별 쉬운 수능 기조 뭐 유지 이랬는데 학생들한테는 쉽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수능 어렵고요. EBS 연계율 70%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3, 고2는 70% 연계 유지 가고요. 고1부터는 50% 연계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럼 70% 연계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앞전에 우리 국어 선생님 강의를 하셨는데 국어가 영어가 수능에서 지문이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국어가 10개가 나오면 그중에 몇 개는 7개는 어디서? EBS에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0% 연계니까. 그래서 EBS 연계 교재는 과목당 2권씩이죠.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그래서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에서 70% 연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이 열심히 EBS 공부하시면 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 시험 범위죠. 그렇죠? 3학년 학생들 모의고사를 봐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국어 시험이 있고요. 수학. 나영과 가영이 있는데 나영은 문과 수학, 가영은 이과 수학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둘 다 절대평가 과목 보시면 되고요. 탐구는 선택 과목이죠. 문과는 사회 과목에서 2과목, 이과는 과학 과목이 2과목, 특성화고는 직업탐구 2과목 선택하시고요. 제외국어 한문은 뭐 자연계 쪽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서울대 가는 학생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서울대는 안 가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고 싶다면 하면 유리합니다.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능이에요. 그런데 국수영 한국사는 공통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야 되는 시험인데 탐구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 선택 과목은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거 선택해야 되죠?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시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능에서 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는 진로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과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고3의 수능 시험 범위고요. 고2가 되면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지 잘 보세요. 뭐가 바뀌었죠? 수학 쪽에서 바뀝니다. 국어가 좀 바뀌긴 하는데 국어는 큰 변화가 없고요. 수학에서 바뀝니다. 수학 나형, 수 1, 2 확통, 문과형 수학은 시험 범위가 늘어난다 보시면 되고요. 이과형 수학은 수 1 미적분 확통, 뭐가 없어졌죠? 기하 벡터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험 범위가 줄었다.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3보다 고2의 자연계 수학이 좀 쉬워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뭐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고2고요. 고1이 되면 또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공통과 선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현재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국어 공통, 독서문학 공통이고요. 화법, 작문, 언어 맺등 둘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015 교육과정이 선택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과목을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배우는 과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이렇게 갔습니다. 국어의 선택은 큰 문제가 없고요. 수학, 문이과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수 1, 2 공통이고요. 선택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과 쪽에 학과를 가는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이과 쪽에 가는 아이들은 이제 걔네들이 이제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문이과 구별이 없으니까 좀 쉬운 확동을 하고 싶어요. 다시 얘기해서 기하 벡터 하기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기하 벡터를 보지 않고도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은 안 보고 갈 수 있지만 아마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뭔가 하나를 기하 벡터를 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필 지정. 우리 대학에 오려면 기하 벡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언제 발표되냐면 언제 발표되죠? 기본상 8월 달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좀 보셔야 돼요. 아마 서울대는 조금 일찍 발표할 것 같은 지금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하여튼 고1 학생들은 일단 그걸 보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영어 한국사 똑같고요. 탐구도 그럴 우려가 있어요. 탐구도 사탐, 과탐이 있는데 인문계 쪽 학생들은 사회 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자연계 학생들도 선생님 저 과학 어려우니까 사회 할래요?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몇 개 대학은 우리 대학 이공계로 오려면 과탐을 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8월 달에 발표되는 기본사항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고1 학생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2외국어 한문이 고2까지는 상대평가 과목인데 고1부터는 절대평가 과목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수능에서의 변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참고로 그럼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될까라는 부분 때문에 50점 만점의 원점수 기준이죠. 40점 1등급, 35점 2등급, 30점 3등급, 25점 4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문과는 30점이 만점, 3등급 만점이고요. 이과는 25점 4등급이 만점 이렇게 해놨고요. 또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은 4등급 정도를 만점으로 한 대학들이 많아요. 한국사는 한 4등급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럼 4등급 정도로 하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누적 인원이에요.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3등급이 65.7%, 4등급이 77.8%예요. 수능 응시 인원의 77.8%는 25점, 4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애를 봤더니 10점 맞아. 얘는 좀 심각한 애죠. 얘는 조금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요. 물론 50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적어도 한 4등급 정도에서 받아야 큰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도 절대평가 과목이잖아요. 90점 이상 1등급, 80점 2등급, 70점 3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를 기준으로, 올해 거죠. 1등급이 5.3%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등급이 14.3, 누적 19.2%예요. 3등급 38.13 이렇게 나와서 이게 어렵다. 언제보다? 그 전해보다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보다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질까요? 이 5.3이
제 생각인데 한 8%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자세한 건 6월 모평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등급이 지금 누적 19.6인데 이것도 늘어나겠죠. 한 25% 이상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도요. 뭐 될 것 같고 이것도 한 40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상황은. 여기부터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4, 5, 6은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 이 부분에서 아마 누적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늘어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쉬워진다 그래서 또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쉬워지는데요. 뭐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안 하면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쉬워지긴 하지만 해야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영어는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수형은 필수 과목이니까 계열 공통 필수 누구나 해야 되는데 탐구 같은 경우 과목은 응시 인원을 조금 보셔라 해서 제가 응시 인원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한 거죠. 여기 빨간 거 잘 안 보이시는데 빨간 거는 금년 졸업한 3학년 학생의 응시 인원이고요. 그 위에 있는 이 흰색 글씨는 작년에 졸업한 3학년의 응시 인원입니다. 그래서 사탐 과목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 한국사 같은 거는 53만 명 수능 응시하는 모든 학생이 보는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과목을 보면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 16만 3천 정도 시험을 봤고요. 사회문화 14만 9천, 한국지리 6만 7천. 요 세 과목을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선택의 인원이 요 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왜 요 응시 인원을 보냐면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내가 잘하는 과목을 봐야 되죠. 수능이라는 것은. 근데 비슷하다. 뭐 이 과목 저 과목이 비슷하다 그러면 응시 인원도 좀 보시긴 해야 돼요. 특히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등급만 필요한 거잖아요. 응시 인원이 많아야 등급 인원도 많아지겠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잘 보시고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를 감을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아니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에요. 2학년 때. 그래서 학생들이 2학년 때 배운 걸 3학년 때 복습하는 경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뭐 동아시아나 사회문화 이런 것은 3학년 때 편제된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3학년 때 편제된 과목을 수능에 응시하는 것은 내신 관리하고 수능 관리를 같이 가겠다라는 방법입니다. 다 좋습니다. 내신 관리, 수능 관리 같이 가셔도 되고요. 2학년 때 배운 걸 복습하면서 가셔도 되고요. 아무튼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제 근무하는 학교도 생활과 윤리가 많아요.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하고 사회문화입니다. 제 근무하는 학교는. 그래서 왜 동아시아가 많을까 봤더니 3학년 때 이게 개설된 과목이라서 아이들이 내신 관리하면서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딱 한 명이 경제를 본 거예요. 경제를. 근데 제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경제를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혼자 경제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혼자 공부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얘가 몇 등급이 나왔을까? 참 궁금했어요. 혼자 공부한 과목이 돼서. 그것도 혼자 한 명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8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8등급을 혼자 공부해서 8등급을 받았을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선택 과목을 좀 보셔야 돼요. 학교에서요. 그렇게 그냥 뭐 깡으로 선택하는 애가 있어요. 뭐 배우지도 않고 뭔 걸 나 혼자 좀 뭐 특이해 보일 거야 이거거든요. 수능은 깡이 아닙니다. 수능은요. 수능은 자기가 공부해서 잘 나오는 거 해야 된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학탐구거든요. 과학탐구도 경향을 보면 지금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합니다. 지구과학 1, 16만 4,899명. 생명과학 15만 1,000 많이 선택하고요. 특별히 이제 화학 관련한 학과 가는 애들이 화학 1 8만 7천. 그리고 뭐 기계, 로봇, 물리 5만 8 좋아요. 이 넷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서울대를 간다 그러면 2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건 필수니까. 서울대를 안 간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만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은 또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또 선생님 저는 물리 2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물리트를 꼭 하고 싶어요. 요 이야기를 뒤집으면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가는 아이한테 등을 대주고 싶어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수능의 선택 과목은 기분에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자, 수능 응시자죠. 응시 인원과 응시자 숫자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수능은 올해 졸업한 3학년을 기준으로 53만 220명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재학생이 39만 9,910명, 75.4%고요. 졸업생, 재수생이죠. 약 13만 명이 본 거죠. 그래서 수능은 한 53만 명이 본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를 보면 3월, 4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끼리의 시험이잖아요. 근데 6월 모평이 되면 졸업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을 보면 아이들이 등급이 하나쯤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졸업생이 들어오니까요. 자, 그럼 작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월 달에 6만 6천 명이 시험 보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월 달에 7만 6천 명이 온 거고요. 실제 수능에서는 13만 명이 시험을 본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6월 모평을 가지고 기준으로 수시 모집 원서를 쓰기 시작해요. 직업탐구죠? 6월 달에 10,000명, 9월 달에 9,500명, 실제 수능 5,200명. 그럼 6월 기준으로 직업탐구 특성화고 아이들이에요. 5,600명이 수능을 안 봤어요. 왜 안 봤죠? 얘네들은 왜 수능을 안 봤을까요? 6월 달에는 대학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다 7, 8월 되면서 나는 대학 갈 팔자가 아닌가? 꼬리를 내린 거예요. 몇 명이? 5,600명이. 그런데 재수생의 숫자를 보면 6월 달에 6만 명이 보다가 실제 수능에 13만 명, 숨어있는 6만이 나타나요. 이 6만이라는 숫자가 매년 숨어 있어요. 매년. 이 아이들이 자기 실력 테스트해요. 모의고사 다 봅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러다 수능날 서프라이즈 6만이 나타납니다. 이 6만 중에 한 3만 정도 공부 잘하네요. 공부 잘하는 3만 명이 매년 숨어 있다. 그러면 6월 모의고사 보다가 실제 수능을 보면 내 위에 얼마가 나타나요? 6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 성적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내 성적 떨어지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평을 보고 수시 쓸 때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은요, 6월 모평 끝난 다음에 성적표 들고 와서 선생님, 제가 7월, 8월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전 영역을 한 등급씩 다 올릴 수 있어요. 외칩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왜? 숨어있는 6만, 그중에 공부 잘하는 3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어떤 아이가 떨어질까요? 수능이. 모의고사 1, 2등급 하는 아이들은 안 떨어져요. 걔네들은 꾸준히 공부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6등급, 7등급 안 떨어져요. 걔네들은 떨어질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떨어지죠? 3등급, 4등급 떨어지는 거예요. 3등급 23%, 4등급 40%,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죠. 걔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에 어머니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어머니들은 거의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애가요, 모의고사는 참 잘 봤는데요, 수능날 실수를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들은요. 수능 보기 전날 뭘 잘 못 먹고 자서 체해서 못 봤어요. 수능 보기 전날 이불을 걷어차고 자서 감기 걸려 못 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저 어머님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님들은 실수라고 우기지만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원서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이제 지원 전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모집 인원이죠.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수시 모집이 26만 8,776명, 약 77.3% 정도 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정시 모집은 22.7% 정도 되고요. 또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차지하는 이율이 24.5%, 85,168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보다는 수시가 일단 많이 뽑는 거예요. 77.2%를 뽑기 때문에 수시가 쉽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수시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예외에 있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냐면 내신은 3, 4등급 하는데 모평 보면 1, 2등급 하는 아이. 그 아이는 정시형 학생인 거예요. 정시형 학생은 수능 공부를 계속 시켜야 돼요. 그런 아이는요. 나머지 아이들은 대부분 수시가 일단 많이 뽑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어머님이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럼 목표 대학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정시에 우리 아이가 6월 모평 봤더니 정시에는 이 정도 대학이야, 그 선을 그셔야 돼요. 선을 그셔놓고 수시 6번 도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시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살짝 높은 대학을 2개, 그거보다 더 높은 거 2개, 조금 더 높은 거 2개. 그래서 6장의 카드를 계단식으로 써라라고 하는 게 답인 거죠. 내신 좋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6장을 다 상향을 해버리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낮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오면 사실은 수시에서 지원하는 대학도 높은 대학이 돼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낮으면
그 위부터 써야 된다.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할 수 없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좋은데 모의고사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 아이는 6장의 대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유형별로 이제 작전을 세워야 되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내신 성적이 괜찮다. 그럼 무슨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겠죠? 어디 갔죠? 예. 내신 성적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근데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있다 없다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서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신 플러스 서류. 그렇죠? 지금 3학년 학생이라면 가장 좋은 스펙은 내신일 것 같아요. 3학년 학생이라면. 내신 관리, 내신의 향상이 가장 좋은 스펙인 거죠. 그거와 함께 지원 모집단위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특히 교과 세특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걸 3학년 학생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학생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3학년 학생 같으면 지금쯤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 풀고서 자기가 이런 문제에 적응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5월이 되면 대학마다 모의 논술이 막 열려요. 모의 논술을 풀어보셔야 돼요. 모의 논술은 그의 논술의 방향을 대학이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모의 논술 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풀어봤더니 도저히 나는 여기 안 맞아. 그럼 빨리 손 띄고 나오셔야 돼요. 손 띄고 나와서 수능 준비하셔야 돼요. 논술에 매달릴 일은 아닌 거죠. 보시면 되고요. 적성 전형은 지금 고1은 해당되지 않고요. 고2까지는 있습니다. 적성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적성이라는 시험을 보는 거죠. 보통 대학이 국어와 수학 시험을 보고요. 대학이 따라서는 영어를 보기도 합니다. 4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준비하는 전형이고요. 그래서 역시 적성도 논술하고 비슷해요. 기출을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 풀어보고 본인이 이런 적성과 같은 전형의 경쟁력이 있나 없나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모의 적성 열리기 때문에 모의 적성 풀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나오지 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기출을 풀면 거의 알아요. 자기가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출을 풀고도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걔는 안 하면 돼요. 걔는 안 하면 되고요. 어느 정도 된다. 그럼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하시면 되는데 EBS의 적성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 적성 보시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기자 전형은 해당되는 학생이 달라요. 본인이 어학 특기가 있거나 뭐 특별한 수학 특기가 있다면 그 아이는 빨리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아니면 그 학교에 있는 진로 진학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걔는 특별한 전형이에요. 걔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형에서 특징을 찾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 그럼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많이 뽑지 않습니다. 12,000 정도 뽑기 때문에 본인이 이 테스트 하면서 준비하시고요. 주위에서 누가 논술 전형 하자 그러면 야 그거 뽑지도 않은데 뭐하러 해. 그리고 혼자 하시면 돼요. 논술은 그런 전형이에요. 그런 전형이고 종합전형, 이 종합전형은 상황이 달라요. 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뭐 3학년 학생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종합전형은 소통하라 전형이야. 소문내라 전형이에요.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를 소문내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종합에서는. 누구한테? 우리 반 수업 들어오는 모든 선생님한테 알려야 돼요. 내가 생물학과 간다면 다 알려야 돼. 생물학과 간다. 나 중국어학과 간다. 중국어학과 간다. 다 알려야 돼요. 우리 반 들어오는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한테. 자, 중국어학과 간다는 사실을 중국어 선생님이 알았어. 그러면 교과 세특을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알았으니까. 중국어에 관심이 많고 뭐 중국어 발음이 좋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어 선생님한테만 알리면 안 돼요. 모든 선생님한테 알려야 돼요. 국어 선생님이 알았어. 그러면 교과 세특 어떻게 쓸까요? 중국 문학에 관심이 많고 중국 시를 잘 외우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음악 선생님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쓰죠? 노래를 시켰더니 중국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 알았어. 이제 뭘 쓰죠?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중국풍으로 그리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에는 온통 중국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전공 적합성이죠. 그래서 알려라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제 아직 알리기 좀 그래요. 왜? 아직 정하지 않았으니까. 2학년부터 소문내기 시작해야 되고 3학년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알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 막 뛰어갖고 저 중국어과 갈 거예요. 선생님 저 생물학과 갈 거예요.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알리는 전형이다. 이 부분을 이제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집 인원이죠. 우리가 모집 인원을 좀 살펴보면 전국에 있는 대학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인원이 많죠. 40.4%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24.5%.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 한 15개 대학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이 45.6, 정시 27점이 논술 15점. 이런 순서예요, 순서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지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종합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교육 통계인데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 좀 다행스러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작년에요. 올해 졸업한 대학교 1학년이죠. 전국적으로 고3 학생 수예요. 그게 57만 명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교육 통계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교육 통계에 들어가시면 돼요. 통계청 들어가시면 돼요. 고3이 51만 명이에요. 작년보다 얼마가 줄었죠? 무려 6만이 줍니다. 고2가 되면 또 한 6만이 줍니다. 그리고 고1은 좀 비슷하게 가요. 그러다가 중2 때 또 많이 줄죠. 자,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고3 입장에서는 6만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험생이 6만이 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특성화고 다니는 아이들 한 9만, 전체적으로 한 9만 명이 있고요. 또 대학 안 가는 애들이 있고 뭐 하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3이 6만이 줄었다면 수험생은 한 4만 5천 정도는 줄었다고 보셔야 돼요. 줄었다고. 근데 4년대 대학의 모집 인원을 작년 올해 대비하면 줄은 게 얼마 안 돼요. 한 1,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수험생이 얼마가 줄었다고요? 거의 4만 이상 줄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올해는 대학이 학생을 뽑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격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제 원서 쓰실 때 또 합격선 떨어진다고 6장을 다 상향하시면 안 되고요. 한 2장 정도는 안정적으로 쓰시되 4장 정도는 약간 상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통계에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역을 좀 보시면 전체요. 전체 모집 인원입니다. 수시 정시 모집 인원 34만 7천이고요. 학생 수 51만 명 현재요. 여기 이제 빨간 거 뭐 이렇게 칠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인천 같은 데는 인천에 있는 대학의 학생 모집 수가 7,500명인데 학생 수는 2만 8천이에요.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경기도에 있는 대학 총 모집 인원은 3만 7천인데 학생은 13만 명. 이 두 군데에 있는 학생들은 타시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강원도는 어떻게 될까요? 강원도 보세요. 강원도에 있는 대학의 총 모집 인원이 16,721명을 모집합니다. 올해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의 총 합계는 15,462명이에요. 다 대학을 간다 그래도 강원도가 다 소화를 하고도 부족한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뭐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 중엔 또 뭐 대학을 안 가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중에는 또 서울도 가는 학생들도 있다면 강원 쪽에 있는 대학은 빵꾸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이래요. 이런 상황이면 합격선 같은 거 잘 예측해 보시라고요. 모자라요, 모자라. 지금 심각하게 모자라는 게 3개의 시도입니다. 강원도, 충북, 충남은 대학 인원이 더 많아요. 그 지역 대학 인원이. 물론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죠. 당연히 올 수 있죠. 대학이니까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자기 지역을 선호하거든요. 지금 서울로 가거나 그러니까 뭐 공부 좀 잘한다 그런 아이들은 서울로 갈 것이고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자기 지역을 갈 것이고 그렇겠죠.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뭐 자기 지역에서도 떨어져도 타 지역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해요. 아무튼 강원도 지역 상황은 이렇다. 지금 고3 학생들보다 대학의 모집 인원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원서 지원하실 때 이제 참고를 하셔라.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본 거고요. 자, 교과 전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 전국적으로는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이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사실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형이고요. 약 14만 7천 정도를 뽑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전형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의 반영이죠. 내신 반영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대학마다 전 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고 과목별로 몇 개 과목만 반영할 수도 있고 또 학년별 가중치를 주는 대학이 있고 과목별 가중치를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반영하는 요소, 반영 비율, 반영 과목 이런 것들을 살피셔야 된다. 어머님이 집에서 살피긴 좀 어려우시고요. 학교에 오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 기준이거든요. 최저가 있냐 없냐. 이런 대학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죠. 적용하는 대학이니까 학생들이 그 최저를
충족할 수 있냐 없냐를 보시면서 원서 쓰셔야 되고요. 교과백으로 뽑는 대학이 많이 있고 비교과는 출결봉사만 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다 만점이에요. 무단 결석이 많다면 감점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면접 보는 대학, 학생부 면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 중에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죠. 수능 최저 없이 그냥 교과로만 뽑는 대학 혹은 출결 봉사 정도를 비교과로 주는 대학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최저가 없는 대학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없는 대학이 똑같은 대학에 위치하면 합격선이 높게 형성된다는 점도 잘 아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교과 전형인데 가장 중요한 건 교과 전형의 반영 방법 살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저 충족 여부 꼭 살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국수형 뭐 4 문과라면 근데 계열 과목별 두 개를 반영한다. 그럼 국어 2개, 영어 2개, 수학 2개 이렇게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는 합격선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장 중요한 게 서류죠. 학교 생활이죠. 학교 생활을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으로 서류를 가지고 서류 종합 평가를 한 다음에 면접에서 확인하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정도 되면 지금쯤 지원 모집 단위를 좀 정해서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과목 충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미 뭐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남은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 충실히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독서 활동이나 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학은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연세대학이 수능 최저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대학은 수능 최저 있다. 여기 가천대나 카톨릭대는 의대가 있는 거예요. 의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 있는 대학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른 대학은 없으니까요. 다른 대학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의 성적, 소질, 적성, 잠재력 인성을 1단계 서류평가, 서류평가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서류이고요. 수능은 최저가 있는 대학만 보는 겁니다. 수능은요. 2단계 넘어가면 면접, 면접은 주로 확인 면접이죠. 확인 면접을 주로 합니다. 주로 하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아이를 뽑을까요?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 그랬어요.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 안 하다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고요. 가장 중요한 거 수업 시간이고요.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 일단 수업 시간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진로 탐색에 열심인 인재 그랬잖아요. 진로. 다른 전형은 진로 관계 없단 말이죠. 정시 그럼 수능만 잘하면 되잖아요. 논술만 잘하면 돼. 이건 진로가 딱 붙어 있어요. 전공 적합성 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생이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를 찾고 학과 관련 노력 그러면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이런 활동이겠죠. 그런 거 열심히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알려라. 알려야 돼요. 그래서 생기부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애를 뽑고 싶냐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는 누구냐?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와서도 잘할 거다라는 가정으로 학생을 뽑는 거죠. 그래서 기초학업 능력이 좋아야 돼요. 교과 성적 보죠? 지원학과 관련 성적을 특별히 보는 거죠. 수능 최저는 이제 있는 대학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 이런 부분을 사정관이 들여다보는 거죠.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기초학업 역량은 중요해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니까. 가끔은 어떤 애가 있냐면요.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해. 내신 성적 보면 7등급이야. 근데 활동만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대학은 그런 애를 싫어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활동만 해. 그거 싫어해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죠. 당연히 대학은 학업을 하는,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관련 활동을 하는 아이를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어머님이 활동되는 게 인성적 특징이에요. 인성. 도대체 인성은 뭐지? 애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생활기록 보고 어떻게 알지? 인성이잖아요. 대학이 평가하는 인성은 학교 생활 속에서 길러진
역량으로서의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생활 속에서 길러진 역량으로서 인성이에요. 학생이 학급 반장을 했다면 반장으로서 학급을 위하여 무슨 공헌을 했을까 이걸 보는 거죠. 학생이 무슨 뭐 동아리의 부장으로서 동아리 이끌고 뭐 했다면 부장으로서 동아리 부원들을 위해서 뭐 했을까 이런 걸 보는 거죠. 체육대회를 했는데 체육대회 때 학생이 학급을 위해서 뭘 했을까? 미술대회 때 뭐 했을까? 소풍을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길러진 역량을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뽑아 본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럼 계열별로 무엇을 볼까? 어문 계열을 간다 그러면 과목을 보면요. 국어, 영어 집중해요. 국어, 영어 잘하는 어문에 가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러시아학과를 보는 애가 하나 있어요. 러시아학과.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안 배워요. 그럼 대학은 뭘 갖고 평가를 하죠? 영어. 또 걔가 한 제2외국어는 중국어였거든요.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 혹은 국어 이런 어학 실력을 갖고 미루어서 보는 거예요. 미루어서 뽑는 거죠. 그래서 과목으로 보면 국어나 영어 같은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각종 어학 관련 동아리 활동, 백일장 문화 활동 이런 거 보죠. 독서 활동 보죠. 러시아학과 간 애가 독서 활동을 보면 러시아 문학을 많이 읽어요. 당연히 러시아과 가려면 러시아 문학 정도 읽고 가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계열 그러면 과목으로 따지면 국어나 사회계열이겠죠. 국어나 사회 과목이겠죠. 그래서 국어나 사회 과목에 좀 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배려심, 협동정신, 관찰력.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 시사, 토론, 토론 수업 이런 거 좋고요. 상경계열을 간다 그러면 과목으로 따지면 영어나 수학 과목이겠죠. 영어, 수학 과목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경제, 경영, 무역, 회계 가려면 수학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학 하셔야 되고요. 보는 평가하는 특성이 리더십, 도전 정신이기 때문에 뭐 리더로서의 어떤 경험 뭐 이런 활동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공계열 그러면 거의 수학, 과학이겠죠. 수학, 과학을 통해서 분석력, 논리력, 수학적 사고력. 학교에서 활동은 탐구 활동 같은 거예요. 탐구 활동, 보고서, 연구소 이런 거 많이 하면 대학은 그 학생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잠재력과 소질적성을 거의 30% 정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재력과 소질적성은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동아리 활동이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동아리를 해야 될까요? 관련 있는 동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꼭 관련 있는 걸 했다고 합격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생물 동아리 했어요. 선생님 생물학과 갈 수 있나요? 대학이 생물 동아리 합격, 생물 동아리 안 했어. 불합격. 이런 대학은 없는 거죠. 생물 동아리 했다면 생물 동아리에서 뭘 했냐가 중요하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을 할 때 학생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활동을 통하여 어떤 역량이 올라왔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이다. 활동을 했다 안 했다 보다는 무엇을 했느냐를 잘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 대학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해요.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또 서류가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학종이니까 서류가 중요한데 교과를 정량으로 반영하더라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1단계 서류, 2단계면 대부분의 대학. 이 대학 빼고 나머지 대학 다 그래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1단계 서류에서는 3배수, 그리고 면접에서 확인. 대부분의 대학이 이렇더라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또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이 없는 대학이 있어요. 이런 대학이죠. 이런 대학은 서류 100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 없는 대학은 좀 차이는 있어요. 면접 있는 대학은 사실은 면접 보러 안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도 가끔 있어요. 뭐 수능 잘 나온 애들 같은 경우. 근데 이런 대학은 그냥 서류 내면서 뭐 본인이 안 가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서류 내고 그냥 끝나는 대학이죠. 서류만 갖고 뽑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가 넘어갑니다. 대학으로 넘어가는데 거의 전 영역이 다 넘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3학년 1학기 것까지 넘어간다. 기준점을 보시면 돼요. 기준점이 8월 31일입니다. 보통 요즘 고등학교가 7월 15일 근처에서 방학을 하고 8월 15일 근처에서 개학을 하잖아요. 근데 생활기록부의 마감은 8월 31일. 이 날짜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2학년 때까지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2학년 학생들은 지금 2학년 말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추천서를 받지 않는 대학은
주로 이 종합의견을 추천서로 대용하는 그런 대학이 많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종합의견이 잘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 2학년 학생들 올해까지 노력하셔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3학년은 뭐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기소개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이미 EBS 특강이 있습니다. EBS에 수시 논술 들어오시면 자기소개서 들어가시면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은 EBS 자기소개서 특강 또 면접 특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설명회를 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이에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학업에 대한 노력과 학습 경험을 말해봐. 그게 1번이에요. 대학 입장에서는 너 어떻게 공부했니? 공부한 거 말해봐. 이게 1번이에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거 1번 쓰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고민해. 1번 쓰라 그러면. 주로 어떻게 쓰냐면 내가 국어 성적이 낮았는데 사교육 받지 않고 나 혼자 공부해서 국어 성적을 올렸다. 라든지 내가 수학 성적이 낮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식만 외워서 문제를 풀더라. 그래서 원리와 개념을 터득했더니 수학 성적이 올랐고 그 원리를 과학 시간에 넘겼더니 과학 성적도 올랐다. 뭐 이런 거 써요. 성적 올랐다는 말을 거의 써요. 사교육 받지 않고 혼자 공부했다. 그런 자소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느냐.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 호기심을 갖고 지적 호기심이라 합니다.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1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원 모집단위 관련 노력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 학생이 영문학과 가는 학생이라면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가 맞아요. 생물학과 가는 학생이라면 생물 공부 어떻게 했어요가 맞겠죠. 건축학과 가는 학생이라면 건축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가 맞는 거죠. 경영학 가는 학생이라면 경영학 공부 어떻게 했어요가 맞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물학과를 가기 위해서 생물 시간에 배운 DNA에 관심을 갖고 뭐 책을 찾아 읽어봤다든지 관련한 무슨 뭐 실험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있는 지원 모집 단위와 관계 있는 학습의 내용으로 가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갑자기 건축학과 갈래가 나 영어 공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대학은 영어 공부? 건축학? 이건 뭐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 쓰고 싶으면 내가 건축학과 가기 위해서 뭐 건축 전람회 출품을 했고 건축 관련 노력을 이렇게 했다. 근데 내가 건축가가 된다면 세계적인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난 영어가 필요했다. 그래서 영어 했다. 이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연결을 잘 시키셔야 돼요. 지원 모집단위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되고요. 2번 교내외 활동을 쓰시는 거예요. 교내외 활동을 쓰세요. 3개 이내 쓰세요. 뭐가 있냐면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이렇게 된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2번을 쓰라 그러면 고민해요. 학생들이. 선생님 2번에 뭘 써야 되죠? 경시대에 나가서 상 탄 거 쓸까요? 봉사활동 쓸까요? 아니면 리더십 반장 부반장한 거 쓸까요? 고민하는 거죠. 어떤 활동을 써라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뭘 쓰라 그랬냐면 의미 있는 활동을 그랬어요. 그럼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봉사활동 1000시간 했는데 써도 돼요? 봉사활동 1000시간 합격, 500시간 불합격 이런 대학은 없는 거죠. 그 봉사활동 1000시간을 했다면 그 봉사활동이 왜 의미가 있는가를 써야 되는 거죠. 이번에 왜 의미가 있다 쓰면 합격해요. 걔는. 왜 의미가 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역시 2번도 지원 모집단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괜찮아요. 이 활동은 나에게 이런 학과를 갈 수 있는 뭐 방향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식도 괜찮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지원 모집 단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관련한 공부 1번, 활동 2번. 이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예요. 이것도 뭐 연결시킬 수 있으면 연결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배려 나눔이니까 내가 베푼 거, 나눠준 거,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거 쓰시면 되죠. 학생들은 뭐 멘티, 멘토 뭐 봉사한 거, 봉사 활동도 쓰고 이 부분에서 뭐 교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배려한 활동들도 쓰고 막 그래요. 자, 뭘 쓰셔도 좋은데요. 배려 나눔 협력 잘 쓰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유사도가 있습니다. 유사도 검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쓰시면 안 돼요. 안 되고요. 자기소개서 4번이죠. 4번은 대학의 개별 문항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묻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서울대 같은 데는 뭐 독서 활동을 쓰지만 대부분 다른데요. 구체적인 걸 가만히 보면 지원 동기와 지원하기 위한 노력 이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원 동기, 그 학과 가기 위한 노력을 쓰세요가 4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번, 2번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번은 학업, 2번은 활동인데 3번은 기타, 나머지 너의 노력을 써봐.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썼던 내용을 똑같이 쓰기보다는 그 다른 활동을 가지고 4번을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게 지금 고2까지는 이런 틀이에요. 지금 고1이 되면 자기소개서가 4문항에서 한 문항이 줍니다. 한 문항이 주는데 1, 2번이 합쳐지거든요. 어떻게 합쳐지는지는 역시 8월 달 발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은 이제 준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2, 3학년은 이런 틀로 간다. 그래서 지금쯤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쯤 고3 학생들을 한번 써보시고요. 써본 다음에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써보시고 오늘 토요일, 내일 일요일 날 한번 써보시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쯤 딱 읽어보면 본인이 느껴요. 허접하다는 것을. 그죠? 그걸 느끼셔야 돼요, 사실은. 내가 뭘 부족하지 이걸 느끼셔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에 남은 활동으로 자소서를 채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기 위한 준비,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라. 이거죠. 생활기록부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3학년 학생이 7월 달에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떼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학업, 2번 전공, 3번 인성이잖아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펼쳐놓고 학업에 관한 걸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연구한 거, 발표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2번 전공에 대한 걸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과학 특강 듣고 뭐 이런 의학. 인성에 관한 거 학급 반장하고 이런 걸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서 전체를 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펼쳐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학업에 관한 수상, 창체, 교과학습 발달사항. 또 전공적 학습에 관한 수상, 창체, 교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펼쳐놓고. 이거 이제 소재가 되는 거죠. 이게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엮어서 쓰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뭐뭐뭐에 대한 주제 발표는 나에게 무슨 길을 열게 하여 주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좀 임팩트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딱 썼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무슨 활동이었고 그때 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고 마지막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역량이 어떻게 됐다. 뭐 학업 역량이 어디까지 갔다. 이런 내용을 딱 끝내는 것은 좋은 자기소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시면 자소서도 잘 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궁금한 건 EBSI의 자소서 특강을 좀 보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자, 공인어학 성적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쓰면 0점 처리. 그러니까 이건 쓰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있죠.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교회 수상 실적 쓰면 0점 처리가 되죠.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어머니들은 상을 탔다 안 탔다를 자꾸 강조하시려고 해요. 자소서에. 근데 사정관님분들은 상을 탔다 안 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을 타기 위한 노력, 아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역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뒤죠. 상 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걸 쓰시는 거예요. 이걸 쓰시는 거지 상을 탔다 안 탔다가 합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tas다 안 탔다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상을 타기 위한 노력과 과정과 상 탄 이후의 변화 이것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딱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경영경제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3 때 경영경제학과를 써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영경제학과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럼 학생이 가끔 이래요. 선생님 그 대학 경영경제학과 높은데 심리학과 쓰면 안 될까요? 학과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학과를 바꾸면 걔는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영경제 활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죠? 그 관련된 학과를 써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원 모집단위 관련 활동을 했다면 그 학과를 써라. 진짜 자신이 없다면 대학을 바꿔야지 학과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점만 좀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술이죠. 논술 전형은 지금 모집 인원이 좀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 12,000 정도 됩니다. 12,000 되지만 뭐 없어지는 전형은 아니에요. 이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줄긴 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논술로 뽑는 대학입니다. 이게 다죠. 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중에 논술로 뽑는 대학이 많지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 한양대, 연세대, 광운대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흰색으로 표시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 인천 쪽에는 한양대 에리카 빼고는 다 수능 최저가 없지요. 그래서 수능 최저 보시면서 본인의 수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원서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올해 뽑는 인원의 다지요. 올해 고3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뽑는 중앙대 827명부터 울산대 12명은 의예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논술을 뽑는구나 해서 논술 뽑는 대학을 보고요. 논술 전형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학생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논술 적응력이 있나 없나를 먼저 판단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사실은 지금쯤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고요. 3학년 학생이라면 현재 자신이 논술과 같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전형 방법이죠. 논술 전형 방법인데 이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이제 없는 대학이 있으니까 최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대학에 수능 최저 여부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건 논술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 올해 논술 100으로 뽑고요. 뭐 다른 대학들도 학생부 논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논술이 중요하고요. 근데 논술이 요새 좀 쉬워져서 동점자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학생부에서 갈립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보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인문 논술이지만 수리 보는 대학, 도표 통계 보는 대학, 또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수학 논술 같은 경우에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에 수리 논술,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학하고 과학은 물화생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는 대학이 있으니까 학생이 수학만 잘하면 당연히 수리 논술 보는 대학의 원서를 쓰셔야 되고요. 수학하고 물화생지 중에 하나까지 잘한다. 그러면 수학 플러스 과학 논술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쯤 준비하셔도 되고 3학년 학생이라면 본인을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율이에요. 지원율 보시면 경쟁률이 50대 1에서 80대 1이에요. 엄청 세죠. 작년에 가장 높았던 대학 인하대학교 의예과 10명 뽑는데 3,814명 왔어요. 381.4대 1. 엄청 높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요. 경쟁률은. 그럼 선생님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붙어요? 40%는 시험 보러 안 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지원했을 때의 경쟁률이고요. 최소 40%는 시험 보러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최저 못 맞춘 거죠. 원서 썼을 때는 최저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춘 거예요. 그럼 시험 보러 온 애들은 다 최저 맞추느냐? 그 중에서도 또 반은 최저 못 맞춰요. 그럼 최저 맞춘 애는 다 문제 제대로 풀었느냐? 그 중에서 반은 또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 맞추고 제시문 제대로 분석하면 경쟁률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8대1 수준으로 떨어져요. 8대1. 경쟁률이 약한 대학은 5대1까지 떨어져요. 5대1, 8대1. 좀 경쟁률 센 대학은 한 10대1 되겠죠. 한 8대1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50대1, 뭐 80대1 중요한 게 아니라 한 8대1 좀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일단 제시문이 쉬워졌다라는 부분, 교과서와 EBS 교재로 준비 가능하다. 지금 사교육 역량평가 때문에 대학이 예전에는 막 대학 교재에서도 막 내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다 교과서와 EBS 제시문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논술의 문제가 어렵지는 않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학생한테 맞는 학생이 있고 안 맞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적성고사 전형인데요. 이 적성고사 전형은 보통 한 3등급에서 5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집 대학도 한 12개 정도 대학에서 한 4,700명 정도 돼요. 많이 줄었고 또 준비하는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한 3개 대학, 경기 인천에 7개 대학 이런 대학이 보고요. 이 적성으로 가장 많이 뽑는 대학이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거든요. 거의 1,000명 넘게 뽑죠. 학생부 60, 적성 40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높아 보이죠. 60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적성이 높습니다. 학생부 한 등급이 1점 차이에요. 1점 차이. 근데 적성은 한 문제가 3점이에요. 그럼 4등급 이내가 한 문제 더 맞추면 1등급 이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다. 이것이 적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성의 문제는 적성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딱 2개예요. 고려대 세종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여기는 최저가 있다. 그래서 최저를 당연히 맞춰야겠죠. 그리고 다른 대학들은 최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충 보면 국어하고 수학 문제가 있는데 영어를 보는 대학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천대 정도 예를 들면 50문항을 보는데 60분에 50문항이에요. 60분에 50문항. 어떤 애가 봐야 되죠? 굉장히 집중력 있는 애가 봐야 돼요. 집중력 있는 애가 봐야 되고 문제 난이도는 수능의 한 80% 수준 보시면 돼요. 수능보다 쉬워요. 쉽고요. 아까 그 최저 있는 2개 대학을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사지선다형이에요.
수능은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보다 좀 쉬운 그런 시험인데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해 보면 어떤 애가 잘 푸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애가 잘 풀어요. 가만히 앉아서 뭐 쪼물딱쪼물딱 하는 애들 이거 시키면 참 잘해요. 근데 막 뛰어다니는 애는 잘 안 되더라고요. 뛰어다니는 애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는 것 같고요. 가만히 앉아서 쪼물딱쪼물딱 한번 시켜보세요. 걔 잘해요. 적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적성.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 있는 학생이 필요하고요. 또 수학 문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를 빨리 풀고 시간을 좀 남겨서 수학으로 넘겨야 풀 수 있고요. 합격선이 보통 한 70% 정도가 합격선이기 때문에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 점프를 뛰고 아는 문제부터 빨리빨리 70%를 풀면 돼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이제 못 풀었던 문제를 풀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학생이. 내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풀 수 있으면 도전하시면 되고요.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쯤 하실 필요가 없어요. 2학년 학생들은 12월 말에 생각하시면 돼요. 12월 말에 자신의 내신 성적이나 학교 활동을 봤더니 한 뭐 4등급, 3에서 5등급 정도 되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별로 없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때 준비하시면 돼요. 2학년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은 뭐 한 5개월 정도 하면 합격을 하거든요. 시험이 10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셔도 되는데 자신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고 되면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시 모집이죠.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수능으로 간다. 수능 잘 보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학마다 수능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 반영 영역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이 있죠. 그래서 서울대는 가군, 뭐 연고대는 나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마다 하나씩 원서를 쓰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수험생 부족이에요. 수험생 부족은 사실은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빵꾸날 가능성이 커요. 수험생 부족은.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이 끝났는데 수시에서 합격한 아이를 뺀 다음에 우리가 정시 모집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합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시 모집 쓸 때 수능 몇 점대가 합격되고 빠져나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능 점수가 낮은 애만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능 점수 좋은 애도 수시에 다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부족해요. 학생 수가. 그렇다면 정시는 작년보다는 조금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사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이제 원서 3개 쓸 때 그렇다고 3개를 다 높이 쓰는 건 위험하고요. 하나 정도는 뭐 적정 합격할 수 있는 데를 쓰시겠죠. 가나 나군에서 아마 합격할 수 있는 데를 하나를 쓰시고요. 나머지 가나 나군에서 한 장 정도는 올해는 조금 소신 지원하셔도 될 것 같다. 이건 수시 모집에서 빤 다음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학생 수가 올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준비하면서 올해는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수능에 좀 집중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올해는. 올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이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본인이 합격할 수 있는 데를 좀 가늠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감을 먼저 잡으셔야 되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능 반영 연료수나 반영 비율을 보시면서 정시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정이죠. 진로를 선정할 때 이제 학생이 학과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학과를 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 찾아보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다음에 미래 직업 세계, 미래는 직업 세계가 어떻게 될까. 또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 적성, 가치관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EBS에서 이제 최근에 하는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안내를 하는 겁니다. EBS 아이 들어오셔갖고 수시 논술을 찍으시면 여기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열별 학종 대비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뜨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학종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EBS 사이트죠. EBS 상담실 들어오시면 돼요. 질문글을 작성하시면 답변 선생님이 배정해서 18시간 이내에 답변글이 달립니다. 그리고 문자 알림이 됩니다. 그래서 EBS를 통해서도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강의를 듣다가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건 강의에 댓글을 또 다루셔도 돼요. 그럼 강의하시는 분이 아까 국어 선생님 경우 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계열별 학종 준비 여기에 그때 다
댓글을 다시면 또 친절히 서비스로 또 답글을 해드리니까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설 명의를 좀 쭉 해왔는데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인가 전형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는 기간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형 특성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되죠. 내신 관리와 학교 생활을 충실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담임 선생님이나 학년부장 선생님 또 학교에 계시는 진로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많이 하세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애가 갈 수 있는 학과와 또 갈 수 있는 대학을 잘 찾아서 준비하시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